안녕하세요. 책 준날입니다. 오늘은 홈볼문학상 수상작 소개 두 번째 시간인데요. 2012년 제2회 수상작 박정윤 작가님의 프린세스 바리입니다. 프린세스 바리는 세상의 규칙과 삶의 방식에 대해 무지한 바리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알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의 애환과 상처, 깊은 고도, 따뜻한 사랑 등의 실감나는 묘사가 인상 깊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린세스 바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굴뚝. 걸음을 멈춘다. 굴뚝을 본다. 걸어간다. 굴뚝이다. 걸어간다. 굴뚝을 올려다본다. 이 공단 지역에 자리 잡은 공장은 수십 개가 넘는다. 티타늄 공장, 알루미늄 공장, 스티로폼 공장, 유리 공장, 화학약품 공장, 비료 공장, 파이프 공장, 공업용 전선 공장, 고무 공장, 제철 공장, 스티커 공장, 비닐 공장, 제빙 공장, 커피 공장, 밀가루 공장, 화장품 공장, 과자 공장, 아이스크림 공장, 설탕 공장, 알려진 공장, 알려지지 않은 공장, 이름이 있는 공장, 이름이 없는 공장, 문이 닫힌 공장, 굴뚝에 연기가 나며 돌아가는 공장. 공장에는 굴뚝이 있다. 굴뚝이 없는 것은 수상하다. 조사해봐야 한다. 굴뚝이 있는 공장도 수상하다. 모든 굴뚝을 조사해봐야 한다. 걸어간다. 공장이다. 굴뚝이다. 나는 굴뚝을 바라본다. 2.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영감의 얼굴에는 검버섯이나 김이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백지처럼 하였다. 얼굴이 크고 코와 눈과 눈썹이 굵직했다. 정직해 보였다. 큰 얼굴에 비해 몸피는 가느다랬다. 세월에 깎여나가 작아진 몸피가 아니었다. 애초부터 얼굴에 비해 작은 몸이었을 거였다. 맥을 짚어보았다. 창백한 표정과 세락한 몸에 비해 맥이 활발했다. 가방에서 조목초액이 든 병을 꺼내 가재 손수건에 묻혀 영감의 손목과 팔을 닦았다. 내 몸에 배어있던 참기름 냄새가 희미해지고 조목초액에서 불에 탄내가 났다. 손의 주름과 결로 봐선 고생하지 않은 손이었다. 셔츠의 단추를 끄르고 어깨와 가슴 근육을 눌러보았다. 팔과 배, 허벅지 근육을 얇게 그리고 깊게 눌렀다. 근육이 뭉친 곳은 없었지만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영감의 짧은 목에는 유난히 주름이 많이 잡혀 있었다. 목뼈를 눌러보고 입을 벌리려 했을 때 영감은 거부의 뜻으로 눈을 감았다가 부릅떴다. 틀니를 뺀 입에 양 검지를 넣고 벌렸다.
고무발판 같던 입이 벌어졌다. 입 근육이 떨렸다. 입에서는 불소 냄새가 났다. 혓바닥은 관리를 잘해주었는지 백태 없이 선홍색이었다. 예상대로 기도가 길지는 않았다. 혀의 길이도 보통 수준이었다. 목구멍 끝까지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영감은 시선을 옆에 놓인 책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검지를 빼고 턱을 밀어 입을 닫았다. 발바닥을 살폈다. 주기적으로 마사지를 받았는지 부기 없이 매끈했다. 뇌, 폐, 기관지, 위, 심장, 신장, 비장, 췌장, 방광, 항문, 생식기까지 어디가 나쁜지 상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었다. 발바닥을 부위별로 3개 눌렀다. 영감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어쩌면 오장육부가 깨끗한 것인지도 몰랐다. 영감의 턱과 뺨을 정면으로 돌려놓았다. 영감의 목이 저절로 왼쪽으로 돌아갔다. 영감의 시선이 책에 가 있었다.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책 제목을 읽고 나는 깜짝 놀랐다. 영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영감은 내 시선을 피해 눈을 감아버렸다. 나는 갈비뼈 사이에 손끝을 깊숙하게 찔러놓고 폐를 눌렀다. 숨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다시 한번 폐를 눌렀다. 영감의 눈동자가 커졌고 두려워하는 눈빛이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녹세라 불리는 남자가 복도 끝 방문을 열었을 때 컴컴한 방에서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방 앞쪽 벽면에 영상이 비춰졌다. 녹세가 어둠 속에서 방 가운데로 걸어가는 동안 나는 입구에 서서 벽에 비치는 영상을 보았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뭇가지 사이를 뚫고 나온 강렬한 햇살을 받으며 숲속을 뛰어다녔다. 여자의 손에는 붉은 리본이 달린 밀짚 모자가 들려 있었다. 여자는 뒤따라오는 여자아이를 기다리며 모자로 부채질을 했다. 팟! 남자가 의자를 돌렸고 조명등이 켜졌다. 남자 옆에 앉아있던 개도 몸을 돌려 고쳐 앉았다. 개는 코를 킁킁거리며 나를 향해 머리를 내밀었다. 검은 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와 윤이 나는 검은 털을 가진 개는 한 덩어리로 보였다. 남자가 리모컨으로 방 안에 조명을 켰다. 개는 순서를 미리 알고 있는지 켜지는 조명등을 쳐다보며 목을 까딱거렸다. 남자는 방 안을 대낮의 운동장처럼 환하게 만든 후 나를 보았다. 일은 내일부터 합니까? 가실 마음이 없으셨어요. 마음이 없다. 무슨 뜻이지? 나는 말없이 영상이 사라진 벽을 바라보았다. 녹새가 내 팔꿈치를 쳤다. 저는 가실 마음이 꽉 찬 사람만 인도해줘요. 영감님은 아직 마음이 준비 안 되셨어요. 지금 상태를 만족해 하셨어요. 만족이라고. 남자가 갑자기 웃었다. 웃기로 작정하고 처음 웃음을 끝까지 끌고 가는 소리였다. 어깨를 들썩이며 웃던 남자는 나가라는 표시로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조명등이 빠르게 꺼졌다. 문을 열고 있던 녹새가 내 어깨를 휘어잡듯이 끌어 밖으로 내보냈다.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나는 어쩔 줄 몰라
긴 복도를 걸어 나갔다. 현관옆 복도에서 간병인이 쟁반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나를 보곤 기다렸다. 쟁반에는 갓 구운 빵과 오렌지, 초콜릿 덩어리가 섞인 과자, 우유가 놓여 있었다. 내 시선을 의식한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영감님 드실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한의사분이 젊으시네요. 그들은 나를 한의사로 만들었다.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여자는 입을 삐쭉 내밀고 나를 지나쳐 계단으로 올라갔다. 저기 책. 네? 여자가 반색을 하며 계단을 다시 내려왔다. 머리맡에 있는 책 어떤 거예요? 아, 그거. 영감님이 마지막까지 번역하시던 거였어요. 결국 끝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번역되어 나온 것을 읽어주고 있어요. 여행을 가시는 것 같아요. 여행에 관한 책인가요? 네? 여자는 잔에서 우유가 흘러넘칠 정도로 웃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닌 정말 웃겨서 웃는 웃음이었다. 복도 끝 방문이 열리고 녹새가 보폭이 큰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소설이에요. 아, 여행하는 것은 맞네요. 죽은 엄마를 관에 넣고 가족이 장례 여행을 해요. 여자는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다. 녹새는 나를 지나쳐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랐다. 계단을 내려가다 보니 저절로 바다가 보였다.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크레인이 달린 화물 선적선과 바지선들이 보였다. 바닷물은 바지선 바닥이 보일 정도로 빠져 있었다. 배의 뾰족한 바닥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정원에 앉아 있던 운전기사가 일어났다. 녹새의 손짓에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었다. 차는 절벽 같은 내리막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수석 머리받침에 손을 짚었고 조수석에 앉은 녹새는 뒤를 돌아 나를 보았다. 수인 골목시장 건너편에 세워달라는 내 말에 운전기사가 방향 지시등을 켰다. 녹새는 어차피 유턴해야 하지 않냐며 그냥 가라는 손짓을 했다. 유턴 지점까지 신호를 3번 기다릴 동안 조수석에 앉은 녹새는 노골적으로 뒤돌아 나를 살폈다. 내 얼굴, 몸, 혈관까지 읽어내려는 눈빛이었다. 수인 곡물시장 앞에 차가 서자 녹새도 따라 내렸다. 나는 철길이 아닌 수인 곡물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에는 30여 개의 곡물 상점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묘양 쌀집을 지나며 안을 들여다보았다. 토끼 할머니는 내가 나올 때와 똑같이 텔레비전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졸고 있었다. 붉은 고추를 다듬던 경인상의 노인이 손을 멈추고 낮게 말했다. 바리가 녹새를 따라가네. 녹새는 왼손으로 허공을 후려쳤다. 세 줄이 펼쳐졌다가 순식간에 손목에 되감겼다. 왼손에 감긴 세 줄 때문인지 이 골목 사람들은 그를 녹새라고 불렀다. 게장국 끓이는 냄새와 깻잎 냄새가 뒤섞여 났다. 골목 끝에 있는 보신탕집 모퉁이를 돌면 철길이었다. 자풀이 자라 자세히 봐야 선로가 보였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20량이 넘는 화물열차가 지나다녔다.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한 그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항에서 좀 떨어진 곳 하늘을 손짓했다. 저기 보이지? 붉은 굴뚝이 솟은 공장. 저기 300명도 넘는 가장이 있어. 딸린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어. 네가 빨리 일하지 않으면 모두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영감님은 녹새가 거칠게 내 팔을 잡고 문에 기대 세웠다.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중기에 호리호리한 몸인 녹새는 얼굴이 하얗고 쌍꺼풀 진 눈이 커다랬다. 오른쪽 눈 끝에서 관자놀이까지 날카로운 상처 자국이 있었다. 머리카락을 길러 가를 수도 있을 텐데 녹새는 머리카락을 짧게 잘라 상처가 도드라져 보이게 두었다.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봐. 저는 사람 마음을 읽고 골라 죽여준다고? 그래서 내일 못하겠다. 지금으로서는 네가 한 짓을 경찰에 신고해볼까? 죽고 싶어하는 사람만 골라 죽여줬다고. 그래, 편안히 저승길로 안내해줬구나. 잘했어. 그럴 것 같아. 그는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 봉투를 내 가방에 틈새에 넣었다. 이건 오늘 수고비야. 끝나면 10배를 주지. 죽을 사. 나흘 후에 해. 도망가지 마라. 가봐야 잊을 아니야. 그는 왼손을 움직였다. 녹슨 세 줄이 알미늄 세시의 손잡이를 휘감았다. 그는 내 뺨을 톡톡 두드리고 나서야 손을 움직여 세 줄을 되감았다. 세 줄에서 녹내가 났다. 녹새는 몸을 돌려 어두워지는 철로를 보폭에 흔들림 없이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팔이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나는 그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 있다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빨래판 크기의 현관에는 운동화 뒤축이 접힌 나나진의 빨간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직사각형 방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진분홍 침대에 나나진이 웅크려 누워 있었다. 나나진의 방은 여기서 5걸음만 움직이면 되는 옆방이었지만 나나진은 대부분 잠을 여기서 잤다. 옷을 만들어 파는 나나진의 방 허공에는 빨랫줄이 엉켜 있었다. 줄에 널어놓은 천이 펄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골방에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해갔던 병과 광목 주머니들을 나무개짝과 자루 안에 넣어두었다. 가방 안에 봉투를 꺼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었다. 돈을 세지 않고 녹색 강목자루 안에 넣어두었다. 영감 방에서 본 책의 제목을 수첩에 적었다. 가족이 죽은 엄마를 관에 집어넣고 장례 여행을 하는 채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 역겨워 참깨 냄새. 나나진이 머리를 들었다가 나를 확인하곤 다시 잠들었다. 나나진은 기가 막히게 참깨 냄새를 잘 맡았고 싫어했다. 나나진은 중국인이다. 9살 때 중국에서 이리로 건너왔다. 양아버지가 참깨가 든 포대 속에
나나진을 집어넣었다. 나나진은 그 속에 웅크려 5일을 견뎠다. 오줌은 그냥 싸고 목이 마르면 빨대가 담긴 1리터짜리 플라스틱 병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참기 어려울 땐 주먹진 손에서 녹아드는 수면제를 하나씩 먹었다고 했다. 자다가 깨도 참깨 속에 있었고 기절했다가 깨도 참깨 속이었다고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나지는 참깨 냄새라면 자다가도 기겁했다. 기찻길 반대편 문을 열었다. 7가구가 공동으로 쓰는 수도가로 갔다. 바로 앞에 닿아 있는 산에서 흘러내려온 흙이 쌓여 수도가는 진흙투성이었다. 슬리퍼를 신은 발에 흙탕물이 묻었다. 물을 받아 수도가 주위의 흙을 씻어내고 난 뒤 세수를 했다. 며칠 전 장마가 끝났을 때 흙더미가 밀려 내려와 문을 열 수 없었다. 삽으로 흙을 흩뿌리며 문을 열었을 때 수도가가 흙에 파묻혀 있었다. 산파가 살아있을 때만 해도 동산은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다. 산파는 동산의 흙을 퍼내고 퍼내 평평한 골을 만들어 약초를 심어 키웠다. 산파가 죽자 동산은 점점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흙은 7가구가 사는 집의 벽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집은 조금씩 철길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문을 열고 서너 걸음을 걸어야 닿았던 철길이 이제는 2걸음만 걸으면 닿았다. 다리가 길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에서 흘러내리는 흙이 집을 통째로 조금씩 밀고 있었다. 집이 선로까지 밀려나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집은 흙에 파묻히거나 선로와 뒤엉켜 허물어질지도 몰랐다. 벽을 향해 흘러내린 흙을 삽으로 퍼 양동이에 담았다. 방으로 들어와 반대편 문을 열고 철길 위에 부었다. 흙을 퍼낸 자리에 다시 흙이 흘러내렸다. 수도가에서 발에 물을 끼얹고 질척질척한 흙을 조심스럽게 디뎌 방으로 들어왔다. 조심했어도 발목에 흙탕물이 튀었다. 묻은 흙을 수건으로 닦고 나나진의 옆에 누웠다. 나나진에게서 술냄새가 났다. 나는 나나진에게서 나는 술냄새가 좋았다. 나나진의 입에 코를 대고 숨을 쉬었다. 차들이 수인 곡물시장과 항 사이에 난 도로를 뒤흔들며 지나갔다. 트럭이 숱하게 지나다녀 도로는 곳곳이 파였다. 묵직한 트럭이 파인 곳을 지날 때마다 이곳까지 덜컥 흔들렸다. 건너편 항구에서 백고동 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백고동 소리가 나를 낯선 곳으로, 아니 동해바다로 끌고 갔다. 3. 마지막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산파는 부지런히 발을 놀렸다. 심부름을 온 계집아이는 앞질러 가다 발을 동동 구르며 산파를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요, 좀 빨리 걸어요. 제가 타고 온 택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던 계집아이는 산파가 굼뜨게 택시에 올라타자 택시기사에게 서두르라고 말했다. 택시가 10분도 달리지 못했을 때 담쟁이가 붉은 벽돌 담장을 휘감고 있는 집 앞에 섰다. 집 마당에 미로처럼 여러 겹 쌓아놓은 연탄 사이를 지나 계단을 오를 때 앙칼진 아기 울음소리가 났다.
계집 소리네. 산파가 혼잣말을 하자 계단을 오르던 아이가 계단에 주저앉아 훌쩍거렸다. 산모는 풀어헤쳐 놓은 하체를 정돈하지도 않은 채 악을 썼다. 계집애를 낳은 것이 늦게 온 산파 탓이냐. 산파에게 거칠게 퍼부었다. 당신 미쳤어. 나 죽는 거 구경하러 왔나? 산파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환하게 켜진 불을 끄고 마당에서부터 빼들고 간 조에 불을 켰다. 그 촛다에 치워. 당신 얼굴 보이는 것도 싫어. 산파는 산모 말은 듣지 않고 아기에게 다가갔다.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꾸 미끄러져서. 첫째 딸아이는 아기 배에 매달린 탯줄을 잡고 울 것 같은 얼굴로 서 있었다. 아이는 이제 겨우 10살이었다. 산모의 가랑이에서 터져나온 양수를 보면서부터 겁을 집어먹어 가위를 든 손이 덜덜 떨렸다. 산파는 노란 고물줄로 아기의 탯줄을 묶고 아기의 입안에 가재로 감싼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안을 훑어냈다. 산파는 입을 코에 대고 아기 코 안에 든 이물질을 빨아 내뱉었다. 숨이 트인 아기가 울음을 멈추고 눈을 깜빡거렸다. 아기를 산모의 가슴 위에 엎드려 놓았다. 넋을 빼고 서 있는 첫째 딸 아이에게 미지근한 물을 떠오라고 시켰다. 아이는 곧바로 대야를 들고 왔다. 여전히 떨리는지 대야 밖으로 물이 흘러넘쳤다. 산파는 미지근한 물로 아기를 씻기고 난 뒤 기저귀를 펼쳐 아기를 감쌌다. 아기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산파는 산모의 가랑이를 벌려 태반을 쑥 잡아 뽑았다. 그제야 기운이 빠진 듯 산모는 축 처졌다. 산파는 산모의 배를 꾹꾹 누르며 시계 방향으로 배를 돌려 안에 고인 핏물을 빼냈다. 정신을 놓았던 산모가 벌떡 일어나 감싸놓은 기저귀를 헤쳐 아기의 하체를 살폈다. 기저귀를 간추리지도 않은 채 거칠게 아기를 밀쳤다. 겨우 잠잠해진 아기가 또 울었다. 산파는 산모의 가슴을 풀어 젖이 꽉 차 푸른 가슴을 주물렀다. 곧바로 젖이 돌아 맑은 초유가 흘렀다. 산파의 손을 밀친 산모는 몸을 일으키고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어젯밤에 전화도 안 받고 뭐 했어요? 어제는 산에 다녀왔어. 산에는 왜? 내가 젖가딸 계집 낳다가 죽어버리길 빌려갔어요? 뭔 말을 그렇게 해. 약초를 구하러 다녔어. 약초라고? 엉터리 나무뿌리 다려주건 돈 받아 먹는 주제에. 산모는 퉁퉁 부른 젖을 거칠게 문지르곤 밀쳐두었던 아기를 끌어당겨 젖을 물렸다. 젖꼭지가 커 아기는 입을 한껏 벌려 물고 힘차게 빨지도 못하고 오물거렸다. 이럴 바에야 병원에서 낳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산파 따위한테 애를 받아 혹시 수고비 바라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안 왔으면 저 애가 자네 자궁에서 태반을 뽑아낼 생각이나 했겠나. 뻔뻔스럽긴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돈만 밝히기는. 산모는 아기에게 젖을 물린 채 손을 뻗어 머리만 화장대의 서랍을 거칠게 열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내 산파를 향해 거칠게 던졌다. 산파의 얼굴에 1,000원짜리 지폐가 닿았다가 바닥에 흩어졌다. 하긴 아기도 안 낳아봤으니 내 고통을 알 리가 없지. 자네 심정은 100번 이해하겠네만 말은 뱉어내는 대로 자네 발밑에 달라붙네.
이제 당신 따윈 필요 없어. 시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앞으로 내 집에 발 들여놓지 마. 뭐가 아들만 받아내는 손이야. 그걸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당신 손길 징글징글해. 산파는 떨어진 지폐를 꾸역꾸역 집어들고 방을 나왔다. 거실에는 4명의 계집아이들이 쪼르르 몰려 입을 다물고 서 있었다. 4명 모두 산파가 받아낸 아이들이었다. 산파는 첫째 딸에게 미역국을 먹이라고 일러줬다. 가지고 간 약초를 아버지에게 전해주라고 건넸다. 첫째 딸아이는 말끝마다 네 하며 죄지은 표정을 지었다. 산파는 마당에 틈없이 쌓아놓은 연탄 기둥에 기대의 산모가 퍼부었던 욕설을 되새겼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돈만 밝히기는 계집나타가 죽어버리길 빌러갔어요. 엉터리 나무뿌리 다려주곤 돈 받아먹는 주제에 아기도 안 낳아봤으니 내 고통을 알 리가 없지. 당신 손길 징글징글해. 산파의 이마에 눈송이가 2-3점 떨어졌다. 산파는 고개를 들었다. 얼어붙은 눈을 숟가락으로 긁어내듯 천천히 떨어지던 눈발이 굵어질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산파는 연탄 위로 촘촘히 눈이 쌓이는 것을 보았다. 3월에 내리는 눈을 맞으면 죽은 자의 소원도 들어준다는 말이 떠올랐다. 깡마른 산파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산파는 저주의 말을 내뱉었다. 쌓인 연탄만큼 흔하게 계집만 낳아라. 마지막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 5명의 계집아이를 낳은 연탄공장 사장 부인이 다시 임신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산파는 연탄공장 사장 부인이 자신을 부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5번 계절이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다. 산파는 시내에 있는 신앙촌이라는 가게에 갔다. 연탄공장 사장 부인의 친구가 하는 가게였다. 산파는 신앙촌에서 필요도 없는 속옷을 사며 연탄공장 사장 부인이 6번째도 딸을 낳았고 7번째 아이를 잉태했다는 말도 들었다. 산파는 흡족하게 웃으며 신앙촌을 나왔다. 산파는 연탄공장으로 직접 찾아갔다. 마을마다 있던 연탄 가게가 사라지기 시작하던 때였다. 산파의 마을에도 기름 보일러로 바꾼 집들이 꽤 되었다. 주문을 하려고 공장 한편에 있는 사무실로 가는데 때마침 공장에서 나오던 사장을 만났다. 사장은 산파를 사무실로 데려가 모과차를 내주었다. 산파가 연탄 100장을 주문하고 값을 지불하려 하자 사장은 2 손을 저었다. 연탄 필요한 만큼 그냥 가져가세요. 공장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는 아내가 7번째 아이를 잉태할 수 있던 것은 그동안 산파가 아내 몸을 잘 다스려줬고 좋은 약초를 구해줘서라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6째를 병원에서 낳았는데 간호사들이 6번째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분만 대기실에 내버려 두었다고 했다. 제가 담배 피우러 간 사이 아기가 혼자 가랑이로 빠져나왔대요. 조산에 쌍둥이를 낳는 사람이 있어 간호사가 모두 그쪽에 가 있었거든요. 쌍둥이 엄마가 소리를 질러 애들 엄마의 비명이 묻혔나 봐요. 아기 몸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혼자 애를 썼나 봐요. 하루 입원 후 곧바로 퇴원해야 했으며 한약 2제를 먹어도 몸이 가라앉고 부기도 빠지지 않았다고 했다. 7째 낳을 때는
반드시 도와주셔야 해요. 산파는 고개를 끄덕였고 연탄을 실은 트럭을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연탄 공장 사장의 첫째 딸아이가 산파의 집으로 찾아왔다. 상기가 있냐는 산파의 질문에 아이는 아직 한두 달은 남은 것 같다는 제법 경험이 묻은 답을 했다. 산파는 첫째에게 임산부의 상태를 물었다. 아이는 엄마가 우울했다가 아버지가 돌아오기 직전인 저녁 나절에 갑자기 짙은 화장을 한다고 대답했다. 이불과 속사계와 포대기 등을 죄다 파란색으로 미리 장만했다고 했다. 그러다가 속사기를 쥐어 뜯어버렸다고 했다.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애 낳는 거 저도 지긋지긋해요. 욕심을 놓아버리기가 쉽진 않지. 이번에는 정말 사내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참 태몽이 사내아이랬어요. 누가 그래? 여러 무당에게 물어봤나 봐요. 저번에 굿도 하고 음력 초하루 날에 기도도 갔어요. 꿈에 뭐가 보였는데 하늘에서 무지개가 마당까지 내려왔더래요. 3명의 선녀가 학을 타고 무지개 다리를 내려오더래요. 머리에는 꽃이, 몸에는 진주와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린 선녀가 아기를 엄마 무릎에 살짝 내려놓았대요. 그 아기한테 불알이 달렸다더냐. 그랬다는 것 같았어요. 욕심이 꿈도 만들어내는구나. 네? 아니다. 네 엄마에게는 나한테 말했다 하지 마라. 니만 혼난다. 담에 달라붙은 담쟁이에 단풍이 들어 붉은 담과 뒤엉켜 있는 집에 도착했다. 산파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쌓아둔 연탄 기둥들을 바라보았다. 산파가 등이 검해지도록 기대 있었던 연탄들은 이미 하얀 재로 변했을지라도 그때 연탄 공장 사장 부인에게 퍼부었던 저주는 산파의 목구멍에 살아 꿈틀거렸다. 연탄 공장 사장 부인은 산파를 반갑게 맞이했다. 단정하게 머리칼을 빗어 올렸고 화장도 하고 황금색 두툼한 방석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둘째 딸아이가 과일과 떡, 수정과를 내왔다. 연탄 공장 사장 부인은 포크로 배를 찍어 산파에게 내밀고 자신은 검은 콩과 호두, 대추가 박힌 찰떡을 집어들었다. 딸 6을 뱄을 때는 김치는 물론이고 쌀과 물에서도 비릿한 내가 나 삼킬 수 없더니만 이번에는 남다르게 아무 것이나 잘 넘어가요. 무엇이든지 입에 달라붙고 뱃속의 아이에게 양분이 쏙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인은 길게 잘라놓은 떡을 반 접어 야무지게 입에 넣고는 발딱 일어섰다. 화장대 거울에 제 몸을 비춰보았고 산파 앞에서 몸을 한 바퀴 빙그르 돌았다. 배도 뭉치지 않고 몸이 가쁘네요. 뒤태도 좀 봐줘요. 뒤태도 여태랑 다르죠. 참 태몽 들어보실래요? 부인은 다시 황금색 방석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꿈 얘기를 했다.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무지개가 마당까지 내려졌다. 승복을 입은 노승이 양쪽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젊은 스님을 거느리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노승이 아랫도리를 홀랑 벗은 사내아이를 부인의 무릎에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첫째 딸아이가 말한 꿈 내용과 달랐다. 불알 달린 사내아이 꿈 맞지요? 산파는 묘한 주름을 만들며 웃기만 했다. 말해봐요. 나도 듣는 기는 있으니깐.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신의 목소리를 듣는 신기가 있다던데. 연탄공장 사장 부인은 산파 쪽으로 바짝 다가와 징글징글하다던 산파의 손을 덥석 붙잡아 자기 배 위에 손을 얹어 놓았다. 이 뱃속에 뭐가 들었어요? 산파는 서둘러 손을 걷어들이며 말했다. 네, 아기가 태어나는 날 그의 운명을 말해주리다. 한겨울일 텐데 해가 바뀌기 전에 태어날 거요. 이슬이 비치면 아이를 보내시오. 연탄공장 사장 부인은 손가락으로 셈을 하더니 해는 바뀌고 태어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산파가 몸을 일으키려는데 부인이 산파의 치맞춤을 잡았다. 이번에도 불알 달린 사내애가 태어나지 않으면 전 죽어버릴 거예요. 애 아버지도 벌써 꿈톡을 온 사방에 냈거든요. 갑자기 흐느껴 울던 부인이 화장대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4년 전 약초 값이라며 봉투를 내밀었다. 산파는 희망과 불안에 휩싸여 찰떡을 마구 집어먹는 연탄공장 사장 부인에게 배를 먹으라며 내밀었다. 배를 받아들고 산파를 쳐다보는 부인은 사내 아이를 얻기 위해선 지옥에라도 따라갈 태세였다. 산파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방을 나왔다. 연탄공장 사장 부인의 7째 아이 산딸이 되었다. 달력은 마지막 장이었고 하늘은 젖은 목화솜을 잔뜩 움켜쥔 채 묵직하게 주저앉았다. 연탄공장이 가장 바쁠 시기였지만 연탄공장의 인부들은 하나둘씩 빠져나갔다. 도시에는 연탄 대신 석유와 가스로 방을 데우고 밥을 해먹는다고 했고 탄광촌이 폐광된다는 소문도 돌았다. 마지막 남은 달력에서 날이 반 정도 지났을 때 산파는 목공소에 가서 질 좋은 참나무로 괴짝 3개를 주문했다. 산파는 참나무 괴짝에 말린 약초를 담은 광목자루와 석회가루를 담은 사기 항아리를 담았다. 연탄공장 사장 첫째 딸이 산파의 집에 온 날은 한 해의 막바지였다. 사흘만 지나면 해가 바뀌는 거였다. 하필 목화솜이 뭉치채 떨어지듯 눈이 퍼부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우산도 없이 모자도 안 쓰고 첫째 딸은 산파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산파는 점심으로 떡국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전화도 안 되고 해서 빨리요 빨리. 니는 지긋지긋하다더니 매번 그래 서두르나? 아버지는 태백 탄광이 폐광된다고 해서 태백에 가셨고 엄마는 날카로워 우릴 잡아먹을 기세예요. 그래 가보자. 산파는 그 와중에도 태연이 떡국을 후룩 마시고 이쑤시개로 이를 후벼파며 미리 다려놓은 약을 챙겼다. 고무털신에 노끈을 한번 둘러묶고는 길을 나섰다. 연탄공장 사장집에 도착했다. 담쟁이 잎이 죄에 떨어져 말라비튼 줄기만 붉은 담에 겨우 달라붙어 있었다. 텅 빈 마당에 미로처럼 쌓여있던 연탄 대신 흰 눈만 폭폭 쌓이고 있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